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킵니다. 박장재소, 박지윤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이 방송된 후에 국민의힘에서 관계자들을 고발하고 있는데 서울의 소리와 열린 공감 TV를 상대로 일단 고발을 했네요. 네, 일단은 뭐 이게 법에서 가처분 일부 인용된 게 있는데 그거 말고 방송했던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수범자 대상자는 MBC고 나머지들은 민사적으로 뭐 책임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손해배상 가능해도 형사 책임은 진려진 없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를 좀 고발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서울의 소리에 백모 대표죠. 백 대표 또 이 기자 또 열린공감TV의 모 PD 이 사람들이 통신비밀보호법 이른바 여러 사람이 있는데서 도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대화자 간의 녹음은 우리는 처벌할 수가 없는데 예?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아마 그 코바나 콘텐츠 가서 아마 좀 찍었던 게 있나 봐요. 그 부분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면서 고발 조치를 취했습니다. 본인이 한 강의를 본인이 녹취하는 것도 안 됩니까? 사실은 좀 법적으로는 도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녹음기 켜놓고 나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그래서 좀 더 세밀한 거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대화자 간에 끼어 있다. 강의하면서 끼어 있다. 그러면 사실상 이게 법 위반 성립할 여지는 적습니다. 예. 그 법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네. 이게 형사적으로 처벌받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오히려 민사로 하면 어떨까 싶긴 한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통신비밀보호법상 범법행위로 평가받는 행위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그러니까 이 이모 씨, 서울의 소리의 촬영 담당 이모 씨가 본인이 강의를 하는 그 여러 명이 있는 상황을 녹음했다는 건 이건 1대1 대화가 아니라 다자 간의 대화고 다자 간의 대화는 처벌한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 수석 부대변인의 어떤 입장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대화인 건 맞죠. 왜냐하면 내부적인 강의였고 공개 강의는 아니었던 걸로 보이니까. 그렇다면 이게 타인의 대화냐? 여기서 이모 씨가 본인도 여기에 일방 당사자였던 걸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일련의 과정을 녹음하는 게 통비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고 다만 이런 부분들 저희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이 몰래 녹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것을 증거로도 많이 냅니다. 그럼 적대적인 상대방이 그것을 민사 과정에서 알게 되는데 그것을 이후에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사 손해배상을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했을 때 그 손해배상 액수가 크진 않아서 이것을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할 때 민사까지 하는 거는 뭐 압박용으로는 가능했지만 실질적인 피해 구제는 되게 어렵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도 뭐 율사 출신이 상당히 많은데 모르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한 이유는 장 변호사 말처럼 압박용이다. 그렇죠. 뭐 알죠. 저희가 봐도 좀 힘든데 좀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보자는 거는 사실은 거의 안 되는 건데 뭐 완벽하게 안 되는 걸 억지로 한 것보다는 그건 뭐 알 수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고소 들어오면 좀 겁나잖아요. 뭐 귀찮기도 하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귀찮죠. 사실 일반인들은. 예. 일반인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은. 예. 그것을 뭐 노렸다고는 뭐 쌍방이 다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MBC 측도 고발했는데 MBC 측 고발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MBC를 고발을 했는데요. MBC 제작진, 스트레이트 제작진뿐만 아니라 이 가처분 사건에서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까지도 걸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 또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라는 이유였는데요. 아마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문이 나온 것이 뭐 기자들이나 뭐 여러 사람에게 배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사실 이 결정문을 보면 어떤 내용을 방송하지 말라는 부분이 별지에 구체적으로 기재가 돼 있으니까 이걸 배포하는 순간 사실 법원의 결정을 형해화하는 거 아니냐,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냐, 하지 말라는 내용이 배포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렇다면 허위사실 공표냐? 이거 허위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 압박용으로 좀 범죄사실 하나를 좀 추가한 걸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할 것인가? 어떤 법원의 결정문을 배포하는데 그것 자체가 범죄로 판단이 된다. 기본적으로 헌법상 재판은 공개 재판이 원칙이기도 하고 판결문은 뭐 비공개 처리된 부분도 있지만 그거 자체가 유포하는데 범죄로 의율된 경우는 저는 보질 못했고 다만 저는 국민의힘 측에서 굉장히 이 MBC 측을 문제를 많이 삼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방송법에 방송 편성에 관하여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라고 하고 비근한 예로 이정현 홍보수석이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심지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항소심에서는 1,000만 원 벌금형으로 깎여졌지만 이 말인즉슨 이 간섭이란 규정 상당히 폭넓게 인정되는 그런 단어거든요. 이게 본인들은 지금 억울하고 피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반대적인 시선에서 보면 이게 방송법 위반으로도 좀 보여지는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이 법원의 결정문을 공개하는 거는 위법이 아니네 그러면? 공개가 원칙이에요, 사실은. 뭐 특별한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 이런 게 없다면요. 근데 저도 이 결정문을 좀 빠른 시간에 받았는데 네. 두려워서 다른 사람한테 안 보냈거든요. 저만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뭐 문제가 없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문이 내일부터 진행되는데 그것도 뭐 큰 의미가 없게 돼버렸어요.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시간이 촉박할 때 했는 건데 지금 방송이 거의 다 돼버렸거든요. 이게 언제 넣었냐면 14일에 지금 넣었던 건데 이게 지금 16일 날 벌써 MBC에 방송했죠. 그리고 일부 서울의 소리나 뭐 열린공감TV에서 일부 방송도 해버렸어요 벌써. 실제로는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사실상 최근에 와서 방송금지 가처분이 전적으로 인용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다른 데서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민사적 효과거든요. 아하. 그래서 뭐 시간을 좀 놓친 게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이고 예. MBC에 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풍문을 듣고 이제 가처분 신청서 넣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 내용들이 뭐 왈가왈부 말이 더 많아졌거든요. 방송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지 가능한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결과론적으로는 뭐 이게 19일, 20일 날 신문이 열리는데 받아들이실 가능성은 좀 낮다 생각이 듭니다. 예. 게다가 뭐 방송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유튜브인데 그렇죠. 네. 더더욱이나 유튜브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이 과연 내릴 수 있겠냐. 뭐 사후에 네. 명예훼손 등등으로 인해서 민사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이걸로 손해를 내가 많이 받고 했기 때문에 뭐 내려달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을 네. 사전에 틀지 말아달라. 할 수는 있습니다. 할수 유튜브도 있습니까? 어쨌든 굉장히 파급력이 많은 이게 뭐 방송법이나 신문법 기존 매체의 어떤 규율을 받지는 않긴 예. 하지만 현존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뭐 가로세로 연구소를 좀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굉장히 가처분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고 예, 현직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도 하고 뭔가 사전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이 피해자로서는 피해 구제를 사실상 방영이 된 이후에는 수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예. 유튜브도 어쨌든 방송 금지 가처분의 대상은 해당합니다. 예. 근데 두 분 생각은 인용되긴 좀 어려울 것이다. 거의 힘들지 않을까. 방송도 다 됐고요 벌써. 저는 7시간과 관련해서 녹취 전부 중에 많은 부분이 아직까지는 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종전에 MBC를 상대로 냈던 결정처럼 뭔가 공적 인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 이론의 여지가 없고 다만 공적 사안인지와 관련해서 이 7시간 40분이 넘는 녹취 속에는 정말 사담으로 공적으로 관심을 갖는 그런 것과는 무관한 대화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좀 근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미가 없는 게 예. 다른 데서 더 틀면 그만이에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예. 채권자, 이제 채권 채무자로 표현하는데 가처분에서는 채무자가 열린공감TV하고 서울의 소리입니다. 예. 다른 데서 틀면 또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무한 재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은 어렵다. 뭐 저도 일부 이미 재판부가 결정 내린 거에 뭐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형식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뭐 서울의 소리나 열린공감TV가 어떤 녹취록 내용을 모르는 상태 또 아닙니까? 지금도 아마 제가 추측하건데 풍문에서 1번부터 자기들 추측한 아니면 김건희 씨가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아마 그래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히려 그것도 결정문이 공개되면 또 오히려 또 독이 됩니다. 이런 얘기 됐구나라고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좀 애매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민주당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 그 녹취록에 관해서 이건 뭔 말이에요? 일단 공개된 녹취록에 좀 따르면 김건희 씨가 이모 기자한테 약간의 금액을 약간 아닙니다. 1억 정도의 금액을 제시하면서 캠프 활동을 좀 도와달라라는 얘기도 했고요. 또 강의료를 한
5만 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금액을 제보하는 경우 자체가 언론기관 종사하는 사람한테 금품 같은 걸 약속하거나 제공하면 안 되도록 공직선거법에 돼 있고요. 또 기부행위를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좀 걸릴 염려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민주당에서 고발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통화 내용에 나오는 코바나 컨텐츠 활동을 두고 일각에서는 유사기관 설치 금지 규정 위반했다. 이건 뭡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 선대위 공식 선대위 이외에 뭐 이게 선거추진위원회든 후원회든 연구소든 명칭을 망라하고 다른 유사기관을 설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 이게 선거운동이 너무 혼탁해지거나 기존에 있는 어떤 기관을 뭐 조직화하거나 그 기관에 속한 사람들의 정치적인 자율성을 좀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생긴 법률로 보이는데 이를테면 지금 서초동 캠프다라고 해서 코바나 컨텐츠에서 실제로 캠프 구성원들이 뭐 이모 기자로부터 강의도 듣고 했으면 사실상 이 코바나 컨텐츠가 전시기획 회사가 아니라 다른 또 선거 캠프의 기능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 때문에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건데 이 부분은 아마 윤석열 후보가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에 합류하기 이전이라면 또 문제될 소지가 적어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자, 근데 이번 통화 내용에서 김건희 씨가 그 양모 검사와의 여행 사실을 확인시켜 줬는데, 네. 그 일단 사실관계를 먼저 말씀드리면 양모 검사는 본인이 김건희 씨와 김건희 씨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없다라고 했었고요. 밝혔습니다. 그리고 네. 그 이 출입국 기록은 지금 최 씨만 갔다 온 걸로 돼 있고 그렇죠. 김건희 씨하고 양모 검사는 출입국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고의로 삭제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김건희 씨가 그 뉴스버스하고 인터뷰에서 네. 그걸 어떻게 고의로 삭제시킬 수 있느냐. 나는 삭제하지 않았다라면서 역시 여행을 가지 않았다는 뉘앙스로 얘기했습니다만 그렇죠. 이번 통화에서 3명이 여행을 갔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확인해 준 거고. 이번에 지금 의미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사실관계가 지금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여행 갔다는 걸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예. 뭐 그게 거짓말일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요. 예.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 같아요. 특히 재판 과정에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됐었는데 2011년도 사실조회 신청할 때 이거 안 간 걸로 이렇게 재판 결과가 났어요. 예. 이게 만약에 뭐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조회 오면 이제 예컨 출입관리소에서 답변을 합니다. 예. 그 과정에서 오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럴 가능성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미 지금 얘기했던 조작의 가능성 이 부분인데 뭐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조작이? 그 저는 오히려 저 이걸 보면서 사실조회를 저희도 뭐 재판 과정에 많이 합니다. 뭐 예. 사실조회 뭐 증거 획득 과정이 가장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오류가 난다고 별로 믿지는 않거든요. 거의 다 그렇죠. 진실이라고 믿는데 예. 그렇다면 좀 힘듭니다. 그 공무서에서 줄 때 오류가 나거나 아니면 이미 그 담당자가 이 기록을 삭제하는데 전 둘 다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 사실은 둘 다 어렵고 보는데 아니 그 어떤 강큰 직원이 그걸 삭제하겠습니까? 그런 근데 공문서. 이 사실조회는 그렇게 나왔고 두 사람 여행은 간 거를 맞고 예. 참 애매하네요. 좀 이런 경우 다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뭐 열린공감 TV에서는 불륜설을 제기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양모 검사의 모친이 맞다라고 했는데 양모 검사는 우리 어머니가 치매다 또 이렇게 하면서 네. 반박하기도 해서 좀 공방이 벌어졌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뭐 과거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생활이다. 네. 다만 당시 최원순 씨 사건을 양모 검사가 봐줬죠. 봐준 거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또 큰 문제가 될 수 이게 지금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뇌물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유력한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간 편이나 이런 걸 봐주면서 본인이 뭘 받아가면 이게 다 우리가 아는 뇌물죄입니다. 그 뇌물죄가 이 부분이에요. 지금 한 게 드러난 거는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양 검사의 가족들한테 뭐 이 몇만 불을 갔다라는 돈을 거는. 송금했죠. 예. 근데 송금했다는 게 근데 다르게 해명은 합니다. 일단 장모한테부터 갔다는 부분 또 그리고 체코 여행을 갔는데 여행비를 댄 게 아니냐. 그럼 두 개지가 뭐
뭐 불륜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그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게 아니고 예. 만약에 대가성 있게 그 금품이나 향응이 제공됐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뇌물죄인 거거든요. 사실 공소시효가 좀 지났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좀 문제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출입국 기록이 사라진 거는 조금 이해할 수 없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또 7시간 통화 녹음을 가지고 법적으로도 파장이 클 것 같은데 지금 박준 변호사 얘기한 이 뭐 뇌물죄 이거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뭐 이 지금 법적으로 될 만한 거는 지금 말했던 것도 후보자 기부행위라든지 뭐 공직선거법 위반 등등이 조금 될 수 있고 저는 오히려 최근 지금 어제 오늘 지금 보도되는 거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 그러고 도사를 맡는다 하는 예. 그 부분 또 건진법사죠. 예. 네. 진건법사인가요? 또 법사. 건진. 건진법사. 뭐 그게 지금 같이 맞닿아 있는 걸 봤을 때는 그쪽이 좀 더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뭐 네. 법적인 부분은 사실은 좀 아하. 크게 잘 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씨 수원여대 임용 논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윤 후보가 추천을 받았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니다 공개 채용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 거냐면 공개 채용인지 여부. 지금 그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어쨌든 해명을 해온 내용이 이건 원래 이 시간 감사라는 게 뭔지 알지 않냐. 그냥 한 명 딱 찍어놓고 사실상 요식행위로 그냥 채용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뭔가 이 문제의 수위를 좀 낮추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태여 내가 어디 취업하려고 네. 허위로 경력을 만들고 하진 않았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추가로 드러나고 있는 그 민주당 측에서 제기하는 자료들을 보면 일단 김건희 씨가 낸 그 초빙 교수 지원서에 접수 번호가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접수한 사람이 다수라는 얘기겠죠. 혼자 내는 서류였으면 접수 번호를 굳이 부여하지 않았을 테니까. 더구나 또 그 당시에 수원여대 교원 신규 임용 시행 세칙을 보면 이게 여러 명을 이 채용하는 절차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주변에 무슨 안내문 그 당시에 있었던 뭐 합격자 명단 등등을 종합해서 보면 김건희 씨 혼자 채용 절차에 임했던 게 아니라 면접 대상자만도 한 3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뭐 시효가 지났다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지금 범죄에 해당하는 건 사문서 위조를 했다. 플러스 업무방해. 업무방해라는 건 공정한 채용 절차를 할 그 대학의 임무를 방해했다는 건데 혼자 뽑으면은 뭐 그 어떤 그 재질의 수위가 높다라고는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여러 명이 하는데 가짜 서류를 냈다? 이거는 피해자가 또 분명히 있는 거죠. 떨어진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건 더 죄질이 좋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게 또 민주당의 공세 내용입니다. 예. 자 이게 좀 어떻게 번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는 그 조 전 장관 가족과 관련한 표창장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네. 그건 표창장을 위조해서 업무 방해했고 또 다른 사람이 손해보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 공정한 뭐 채용됐고 공개 채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랑 상관없다고 했는데 만일 공개 채용됐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큰 문제 되겠네. 표창장 위조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되겠죠. 비슷한 모양새이기 때문에 뭐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의 가능성도 아니, 윤석열 배제할 후보가 수 없다. 그것 때문에 공정을 앞세워서 출마한 건데 그렇죠. 그것도 그러면 뭐 출마에 처음 이야기한 것도 사라지지 않느냐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알겠어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김건희 씨를 비공개 소환 통보했는데 네. 불응했습니까? 이게 지금 통보를 계속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변호사 명의로 검찰 출석에 불응했고 지금 좀 복수로 좀 확인을 좀 해보면 대선 전에는 출석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지금 권오수 회장 등 재판 자체가 원래는 21일 날 있기로 했었는데 2월 4일로 지금 2주간 연기가 됐거든요. 예. 이거 재판 전에는 소환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오히려 이렇게 불응하고 안 나와도 큰 문제 없게 여긴다는 거는 불기소를 조금 감안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만약에 혐의가 있다 그러면 이 재판하는 도중에 지금 불러서 어떻게 확인을 좀 하든지 계속 불응하면 사실은 영장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증거인멸 도주울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를 좀 비추어 보면 아마 불기소 뜻을 두고 소환만 하고 별 뜻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같습니다.
사실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검찰이 수사를 위해서 그것도 비공개로 조사하겠다고 소환 통보를 했는데 안 나간다. 이게 최소한 두세 차례만 돼도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이 부분과 지명수배 내리고 그랬습니다. 인실 확보가 안 되면. 예. 그런데 그것을 나는 심지어 딱 어느 기준선을 제시하면서 난 대선 이후에 나가겠다. 이게 심지어 조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관철된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받았던 의혹 중에 몇 가지는 장모 사건과 관련해서 대검이 마치 로펌 변호인처럼 움직였다라는 의혹도 제대로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검찰을 사조직처럼 이용했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그냥 검찰은 있는 그대로 이 사건에 집중해서 이 사건이 지금 아주 주요 피의자들이 피고인이 되면서 재판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는데 연결고리가 있는 사건입니다. 김건희 씨랑. 그렇다면 이거는 당연히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피의자한테 그냥 휘둘려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검찰로서는 부담이 되겠죠, 뭐. 그렇죠. 부르기도 그러니까 진작 불러라 할 때 불러야지. 지금 와가지고 부르지도 못하고 안 부르지도 못하고 안 불러도 안 되고 불러도 안 되는 정말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비공개 소환 조사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뭐 왜 안 부르냐, 지금 뭐 시효가 임박했는데 뭐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냐라는 또 언론의 어떤 그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 지난주 목요일 그러니까 13일 오후에 비공개로 이 불러서 조사를 거의 심야 조사까지 받았다고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구체적으로 받고 있는 혐의는 그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를 종용했다. 이거 직권을 남용했다라는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선 피고발인 신분인데 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뭐 정진상 부실장 같은 경우에는 최측근이라고 인정하기도 했으니까 그렇다면 뭔가 배임과 관련한 대장동 이슈의 연결고리 아니겠느냐, 윗선으로 경유할 수 있는 중간고리 아니겠느냐라는 의혹도 한 축입니다. 다만 이 황무선 전 사장을 사퇴시키려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이유가 황 전 사장이 초과이익 환수에 빨리 이 부분을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본인들 뜻과 다르니까 뭔가 사태를 종용한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인 팩트는 황무성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기죄로 기소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공모를 해서 사장직에 와서 뭔가 조직에 누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사태를 또 종용했다라는 거에 또 이 정진상 부실장 측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건 뭐 조사 결과가 나와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몇 번 이야기 드렸는데 형사처벌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네, 시간이 2월 6일까지거든요. 예.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예. 또 그리고 검찰이 지금까지 정영학 녹취록에 근거를 두고 수사를 해왔는데 법원은 녹취록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재판부가 지금 사실상 거의 유일한 증거로 보이는 또 가장 중요한 증거로 보이는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 실제로는 다른 이제 김만배 등은 이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라든 등등 신빙성을 많이 부정을 했는데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녹취록만 갖고 그 대화 중에 있는 내용으로 공소 사실도 입증될 수 없고 또 피고인의 결백도 입증될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 객관적 증거를 갖고 오라고 했고요. 이미 이제 많은 쪽에서 지적했던 그 녹취록 정영학 입 따라갔다가 수사 엉킬 수 있다고 그러는데 결국 재판부는 이거 안 보고 판단한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 공소 유지가 어려울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하. 그렇습니다. 검찰이 상당히 정영학 녹취록에 그 좀 기대어서 그렇죠. 이 기소를 네.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대장동 사인방과 관련해서는 아예 증거로서 기능하지 못하도록 증거 능력을 부여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편집 조작됐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그러나 재판부는 일단 증거로는 채택을 한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런 녹취라는 게 그 안에서 나 A에게 뇌물 100억 주기로 했어라고 해서 정말 100억의 뇌물 공여를 약속했는지 그 사실이 입증되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 녹취록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증명력이 높지 않은 증거이기 때문에 재판부도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해보죠.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으로 송치된 이모 씨가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뭐 심경의 변화를 그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에 일으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경찰의 시선은 다릅니다. 가족 공모 가능성은 열어두고 수사를 계속하는데요. 처음에 이 씨는 본인 단독 범행이 아니다. 더 윗선으로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영진과 관련이 돼 있고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그래서 뭐 금괴도 나눠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추적을 해봤더니 금괴 같은 건 다 가족들에게 분산돼서 보관돼 있었고 또 차명으로 이 가족들에게 부동산을 갖고 있게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족들이 모르고 이 배임 횡령에 있어서 무관하게 있었을 것인가? 과연 범죄 은닉에만 관여한 것으로 보기에는 더 이 관여 정도가 크지 않은가라는 게 지금 수사 당국의 입장입니다. 예. 그 회사도 개입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는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회사 얘기가 있어가지고 결국 최대 주주 최모 씨, 최모 회장하고 또 대표이사 같은 경우 세무조사도 또 시세 조정이나 자본시장부 위반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아마 곧 뭐 조사를 좀 더 해서 혹시 연루가 있으면 알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번 사건 피해를 본 소액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이 회사의 소액 주주는 한 2만 명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데 네. 이 소액 주주를 모집한 법무법인 집계에 따르면 1,560명 정도가 본인들도 소송에 참가하겠다는 네.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이 횡령 금액이 그대로 반영이 됐다면 이 3분기 공시에서 이 영업이익이 안 나는 방향으로 이 결과물이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주식을 사지 않았을 거라는 게 이분들 주장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마 손해배상 액수의 문제이지 인용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윤미, 박지윤 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